가천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약술형 논술 대비 강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교재 제목은 뭐 눈치 빠른 분은 앞에 그 공개 강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딱 가다입니다. 딱 가천대만 간다의 준말이죠. 자, 일단은 지금 교재는 그리고 강의 자체는 인문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그 자연계 쪽도 제가 올릴 건데 지금 오늘부터 하는 몇 개의 강의는 사실 자연계열이 봐도 무방하고, 이후에 자연계열 쪽 동영상을 올릴 때도 이 앞부분 요 부분만 좀 삭제해서 뒷부분은 똑같이 올릴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교재 보시면 맨 위에 보면 인문과 자연 논술 양쪽에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앞에서 지난번 공개 강의에서 잠깐 얘기했다시피 화법작문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이다. 그러니 결국엔 뭐 같이 보면 되겠죠? 자연이라고 해서 보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인문이라고 해서 꼭 인문만 봐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화법작문 파트인데 제시문을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뭐 상담 전문가 쭉 되어 있는데, 자, 가천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사실 실질적으로 가천대를 지원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분포를 대충 보면 한 3등급선 정도는 돼야 뭐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약술형 논술을 보는 학생들이 3등급인 사람들은 거의 가천대 잘 보는 사람 없어요. 이유는 3등급이면 일반 논술 좀 치고 대충 해갖고 조금 더 위로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논술 나 잘 못해 뭐 이러면 그냥 가천대를 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3등급부터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자,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솔직한 말로 3등급 말 내지는 4등급, 5등급, 길면 6등급, 7등급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에 특히 화법작문을 선택하지 언어매체는 선택하지 않죠. 문법이니까 화법작문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화법작문 문제 풀 때에 아직까지도 제시문부터 열심히 읽고 문제 푸는 사람들 있으면 그것 때문에 성적 안 나오는 거예요. 자, 화법작문은 문제는 문제부터 보는 겁니다. 왜? 문제를 통해서 제시문에서 파악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역시 약술형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제시문을 읽다가 보면 세워라 내워라 가다가 보면 2025학년도가 됩니다. 자, 문제부터 봅시다. 청자가 위 강연을 듣고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 그러면 밑에 네모 박스에 있는 건 바로 청자의 반응이다. 첫 번째 강의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천천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조금 더 스피드를 내서 쭉쭉쭉쭉 진행할 겁니다. 다시, 네모 박스는 청자의 강연을 들은 반응이다. 기억과 같이 판단한, 자, 요렇게 판단했답니다. 기억과 같이 판단한 두 가지 구체적 이유를 윗글에서 찾아서, 자, 중요한 건 합니다. 각각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써라. 자, 여기에서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인 스스로 어절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입니다. 띄어쓰기예요. 띄어쓰기 단위다. 즉, 첫 번째 어절과 마지막 어절만 쓰면 된다는 건데, 문제는 또 각각이라는 거죠. 왜 각각일까? 두 가지니까. 다음, 요렇게만 보고 문제 풀다가 보면 실수가 태반 나옵니다.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천대에서 요구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은 문제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는 당연한 거죠. 각각이니까. 구체적 이유예요. 즉, 요렇게 반응한 이유가 뭐냐예요. 근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했다고 한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거다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 자, 한번 봅시다. 네모 박스 봐야죠.
어제 경호가 도서관에서 떠들었을 때, 자, 요 대사입니다. 경호야, 너는 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떠들기만 하니? 자르세요. 왜? 근거 각각 나와니까 문제 있는 거 다 찾아야 되니까. 공부를 하지 못해 내일 쪽지 시험을 망치면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너를 원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 경호야, 친구들과 할 얘기가 있으면 휴게실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 자, 세 가지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나 전달법에 의하면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나 전달법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앞으로는 나 전달법에 따라 답이 나왔네 이렇게 고치자고. 그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떠드는 소리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아.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내일 쪽지 시험을 망칠까봐 내가 지금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야. 그러니 경호야, 친구들과 할 얘기가 있으면 휴게실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 자, 요 문장입니다. 요거 조금 치사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빨리 푸는 요령이에요. 위에 첫 번째 했던 대사와 밑에 수정된 대사를 비교해서 공통된 부분을 제거하세요. 볼까요? 똑같죠? 이거는 틀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틀린 게 없다. 다음, 공부를 하지 못해 내일 쪽지 시험을 망치면 틀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틀린 내용은 뭐다? 요 부분이다. 지금 틀렸다고 보여지는, 어디 갔니? 틀렸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자, 두 가지 나왔죠. 간단하다고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버리면 쉽습니다. 자, 이제부터 뭐 한다? 나 전달법을 찾아보자. 제시문을 읽을 때는 빠른 속도로 머릿속에서 뭘 떠올려야 된다? 나 전달법을 찾아라. 그리고 이거에 대한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 있는 부분을 찾아라. 자, 이거는 첫 번째 제시문에서 제가 일부러 굵은색 글씨와 밑줄을 그어놨는데, 여기 지금 굵은색 글씨와 밑줄이 그어진 부분이 가천대학교에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로 출제되었던 문제 유형들을 분석해서 나올 수 있는, 즉 이 제시문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다 체크한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한번 눈으로 한번 쓱 볼까요? 출제 안 된 곳이 거의 없죠. 그러니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제시문을 볼 때 단순하게 문제만 풀고 맞다고 와 맞았다 라고 끝낼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아,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하더라. 이거 나올 수 있어 라고 해서 어느 부분인지 보면 된다. 왜 그렇게 제시문을 분석해야 될까요? 가천대학교 기출문제의 전부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해되죠? 뭔 소린지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 전문가 000입니다. 대학에서 상담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간 현장에서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로부터 여러 고민을 듣게 되는데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에 하나가 상대방과의 갈등입니다. 상대방과 갈등이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하지만 오히려 오해가 생겨. 자, 대화는 한다고 그랬어요. 오해가 생겨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 대화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지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가 잘못되었을 때 고치는 방법이 바로 나 전달법이다라는 얘기예요. 해볼까 합니다. 나 전달법이란 첫 번째 나오네요.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아이메시지라고도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을 너 전달법이라고 하는데, 너 전달법은 너를 주어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고 평가하게 되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유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너 전달법은 이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된다. 반면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 갈등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 전달법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대신, 자, 요게 바로 뭐죠? 요거예요. 너 전달법.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요거겠죠. 사건, 감정, 기대로 메시지를 구성해 전달합니다. 자신이 문제로 인식한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을 사건이라고 한다. 당연하겠죠, 뭐. 하는데 감정에는 이런 사건만을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중요한 거 나왔네요. 감정이라는 건 앞에 나왔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 꺼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얘기 꺼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것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래야 나오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대에서는 그러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바라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을 이야기해야 된다. 왜 다른 얘기 꺼내지 마라 그러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자기의 감정이 정확하고 상대로 하여금 기대하는 행동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걸 꺼집어낸다는 얘기는 바로 뭐다? 옛날의 감정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한 감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생각은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고 넘어갑니다. 나 전달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점 나오네요. 봅시다. 먼저 사건을 언급할 때는 문장의 주어를 자신 즉 나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즉 너 전달법이 아니라 나 전달법으로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부정적인 문장의 주어가 되지 않아 상대방의 반발심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사건이라는 건 지금 현재 갈등이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문장이 긍정일 수는 없겠죠. 친구야 너 오늘 너무 예쁘다. 이게 갈등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친구야 너 오늘 왜 그래? 봐. 요탁 나오죠. 왜 그래? 부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문장을 친구야 너 왜 그래가 아니라 다르게 나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네. 내 눈이 이상한가 봐.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때는 두 번째네요. 감정 얘기입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명령을 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 전달법과 같다는 얘기예요. 즉 나 전달법이 아니다. 갈등 해결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절히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네요. 기대를 표현할 때는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는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포인트네요. 구체적으로 해야. 뭉뚱그려갖고 이런 거 해야지. 안 된다는 얘기야. 공부해야지. 무슨 공부? 국어 공부.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TV 보지 말아야지. 그럼 뭐 하는데? 게임하면 되나? 게임하면 또 게임하지 말아요. 게임하지 말아야지. 뭐 하라는 얘기? 그럼 TV 봐. 그럼 또 뭐라 그래? 차라리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혹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다면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네요. 그죠? 뒤에 거는 이런 건 굳이 읽지 맙시다. 이런 거 읽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 밑에 문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기억력은 갖고 있어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풀 때 왔다 갔다 하면 한 문제 푸는데 10분 20분 걸리면 뭐 한다? 재수한다. 운 좋으면 뭐 한다? 상수도 할 수 있다. 행복하면 사수도 가능하다. 사수에서 가천대 가면 행복하겠죠.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됩니다. 대학 가는 게 장땡이지 뭐. 봅시다. 조금 전에 1번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뭐다? 이유를 우리가 찾고 있다는 걸 까먹지 마라. 이유. 하나씩 해볼게요. 봅시다. 별표. 나전떨법에 의하면 적절하지 않다 그랬어요. 적절하지 않은 부분 볼까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전달법인데? 그죠? 떠드는 소리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아. 이거는 별로 문제 없네. 이거 문제 없네. 그러면 왜 여기서 이렇게 바꿨을까? 얘는 너전달법이었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너전달법을 썼네 라는 얘기예요. 그죠? 너전달법을 썼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된다. 너 전달법을 쓰지 말고 나 전달법을 써라. 너 전달법을 쓰면 문제가 된다. 이 얘기는 사건과 관련된 것이겠죠. 즉
1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밑줄이 그어진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자, 문장의 주어를 자신으로 해야 합니다. 이거는 나 전달법의 방법이에요.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나 전달법의 방법인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있죠. 그죠?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까먹으면 큰일 나요. 자, 문제 분명 뭐라고 했죠? 이유를 찾아서 각각 첫 어절과 끝 어절 쓰라고 했어요. 문장의 첫 어절과 끝 어절은 문장은 여기서 마쳤죠.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만 문장의 첫 어절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써야 된다 입니다. 이 부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고 궁금한 분은 저기 가톨릭대학교 그 Q&A 한번 들어가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저 가톨릭대학교 공개 그 Q&A 파트에 제가 올린 글이 있어요. 뭐냐면, 자, 단순하게 문장의 첫 어절, 그 해당 부분에 요거처럼 해당 부분의 첫 어절과 끝 어절 그러면 접속 부사나 이런 부분은 빼면 되지 않냐 라고 질문을 올렸어요. 근데 그게 꽤 아마 오랫동안 답변이 안 왔는데 최종적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 문장의 끝 뒤에 쓰이는 접속 부사부터 여기가 문장이 시작이 되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답으로 합니다 라고 답이 왔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키세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즉 그래야와 때문입니다가 첫 번째 답입니다. 여기에 써야 되겠죠. 그래야. 자, 가천대학교 시험지를 보면 요렇게 쉼표가 되어 있고 띄어쓰기 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것 뿐이에요. 혹시나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때문입니다. 혹시나 친절하고 싶다고 요렇게 하면 내년을 기대하게 됩니다. 요렇게 해야 됩니다. 됐죠? 자, 하나는 해결했다. 그 다음 봅시다. 내가 지금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야. 우와, 감정이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나와 있잖아. 여기 있잖아. 어디? 여기구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이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 문장의 첫 어절과 끝 어절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됐죠? 답은 뭐다? 그리고와 않습니다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요렇게 1번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자, 위에 지금 밑줄 긋고 굵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제가 기본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기출문제들을 보면 나왔던 문제들, 즉 화법작문 파트에 나왔던 문제를 보면 대담자 혹은 발표자 혹은 상담자 혹은 강연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자기의 경력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신분 아니면 직책 등을 소개하는 부분을 찾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아직까지 나온 경우는 없는데 제가 예측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대화를 쉽게 이끌기 위해 청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를 찾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청자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상담자, 즉 발표자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얘는 공감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이런 부분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 됐죠?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은 2강이 아닌 3강을 할 건데,
이거 교재 전체적인 교재를 다 다운받고 싶으시면 제가 따로 올려놓을 건데, 이 교재는 원래는 조금 비싼 가격으로 내려고 그랬는데 뭐 솔직히 그러기는 좀 그렇고 해서 교재는 따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문제가 조금 더 많아요. 한 권당 한 50문제 정도 이루어져 있고, 지금 그 중에서 제가 강의로 다루는 건 한 절반 정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 건 강의에서 했던 내용의 연습 문제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연습하기에는 충분한 양이고, 답도 제가 최대한 달아놓고, 해설이 굳이 필요하면 제가 달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달아놨으니까 혹시 모르겠다 그러면 메일이나 이런 걸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3강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화법작문 파트입니다. 발표죠. 자, 발표문입니다. 제시문 볼까요? 이러면 정신 나갔다는 얘기예요. 제시문을 왜 봐? 문제 보면 됩니다. 자, 봅시다. 다음은 위 발표를 준비하기 위한, 봐봐요, 이게 준비잖아. 문제가 이런 것도 나온다고요. 실제로 기출문제 이런 거 나왔어요. 본 적 있죠? 이 정도는 봤어야지. 발표 준비인데 뭘 발표 준비하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거지. 근데 발표부터 읽고 난 다음에 준비 읽으면 문제 한번 보면 뭐 할 거야? 얘부터 보면 되지. 요거예요. 자,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이 떠올린 생각입니다. 발표에 반영된 부분을 찾아서, 이 결국에는 여기에 여기 해당되는 이 부분, 이게 제시문에 어디에 나와 있냐, 나 한번 찾아봐, 이거예요. 자, 똑같죠?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입니다. 어절이 뭐라고? 띄어쓰기. 띄어쓰기 단위다. 그러니까 첫 어절, 끝 어절은 첫 번째 띄어쓰기 묶어, 마지막 끝, 요거예요. 자, 낯선 용어의 의미 설명이네. 에이, 뭐 의미네, 뭐 개념정의지 뭐. 볼까요? 자, 개념정의 쭉 보면 됩니다. 나중에 요것도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국가지정 번호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지정 번호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럼 혹시 산악 해안 등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나요? 네, 뉴스를 본 경험은 있으시군요.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1강 할 때 얘기했다시피 이거 대화, 담화 내지는 발표에서는 이 경험이 꽤 나와요. 이거 문제도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경험은 있으시군요. 그럼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사고 위치를 정확히 알릴 수 있을까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지정 번호입니다. 국가지정 번호는 요거예요. 요게 개념정입니다. 아이, 고민하지 마. 이거 한다는 얘기예요. 산악이나 해안지대, 요걸 할까요? 해안 지역에서 조난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10m 곱하기 10m의 격자양으로 일정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를 말합니다. 에이, 끝났네. 그럼 첫 어절은 뭐다? 국가지정 번호. 그러면 당신은 재수생입니다. 뭐죠? 국가입니다. 국가예요. 왜? 첫 어절이니까 띄어쓰기예요. 띄어쓰기. 그럼 마지막 어절은 말합니다. 됐죠? 문제 다 풀었다. 국가 말합니다. 역시 이것도 시험은 원래 본 시험지에는 요렇게 밑줄이 끊어지고 쉼표가 있고 다시 밑줄이 있을 거예요. 자, 제시문 마저 봅시다. 건질 거 있을까봐. 문자 2개와 숫자 8개를 조합하여 표기하는데요. 아직 어떻게 표기되는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그럼 여기 2개의 그림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가지정 번호의 표기는 100km 단위는 문자를 사용하고 이하부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10m 단위로 구분하여 4자리의 숫자로 나타냅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지도에 표시된 곳은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는 등산로 한 지점으로 기준점에서 동쪽 206.52km, 북쪽 206.
206이네요. 그죠? 189.66km 지점에 위치합니다. 가로는 동쪽으로 200km부터 300km 미만에 위치하므로 다에, 세로는 북쪽으로 100km부터 200km 미만에 위치하므로 나에 해당되어 100km 단위에 대한 표기는 다 나가 됩니다. 자, 격자형으로 표기한다. 요 얘기겠죠. 다음으로 100km보다 작은 단위 각각 10m로 구분하여 자,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밑에 갑시다. 사진을 제시하며 다음에 봅니다요. 다음은 한라산에 있는 국가지점번호 안내판입니다. 여기 안내판을 보시면 긴급 전화번호와 외국인들을 위해 문자에 대한 로마자 표기도 보이는데요. 등산로 및 해안가 등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약 7만 4천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국가지점번호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국가지점번호가 인터넷과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어 응급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쉽게 국가지점번호를 주소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여 긴급구조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점번호 안내판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등 현장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답니다. 자, 이 제시문에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풀었던 저 문제를 제외하고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지시문입니다. 요거에, 아이고 매. 요거예요. 보이나요? 재밌는 게 보여야 됩니다. 보이나요? 자, 이 세 개는 청중의 반응을 살피는 거고 얘네들은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 발표는 청중과의 호흡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많은 시각 자료를 제공하여 강의하고 있다. 저 발표하고 있다가 맞겠죠. 강의가 아니고 왜? 학생이니까 발표하고 있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 두 강의를 할 건데요. 여기까지 딱 할 건데 이 두 강의의 핵심은 여러분들 아는 분 있을까요? 내용 확인이다. 다시 말하면 눈만 크게 뜨고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하면 그냥 풀리는 문제다. 이런 문제가 인문 같은 경우에 9문제 중에 제가 장담하는데 7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개 이하로 맞추는 사람은 이 눈도 안 뜬다는 얘기예요. 진짜. 분명히 얘기하는데 5등급 정도 되는 학생 조금 빡세긴 하겠지만 6등급 정도 돼도 가천대 지원해 보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학과 잘 선택해서 해볼만 하고 작년, 재작년 합격생들 그 점수랑 이런 거 좀 판단해서 지원해 보기 바랍니다. 원서 쓰는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좀 고민해서 지원해 보시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강의도 빠짐없이 보기 바랍니다. 최소한 문법 한 문제를 포기하고 8문제만 맞추고 본인이 수학은 조금 한다. 근데 수학이 또 문제겠죠. 그죠? 수학은 저희 공개 강의도 했다시피 수능 특강, 그러니까 수원, 수투 부분만 나오고 기본 문제만 나오니 그 부분만 주구장창 풀고 외우면 웬만하면 해결돼요. 근데 국어는 사실 외워갖고 해결될 일은 제시문만 외우고 이러면 되겠지만 그게 근데 쉽나요? 근데 그 외우는 것도 아까 제가 강의 때 얘기했다시피 각 제시문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습관이 되면 좀 많이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6등급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고 5등급은 웬만하면 붙을 수 있다. 됐죠?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